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아들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사실 ADHD가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강의장에서 만났어요. 강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어머님이 했던 질문이 교우 관계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뭐냐면 겉도는 거예요, 말이. 이거는 뭔가 겉돌고 있다. 이거는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머님이 질문을 완벽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셨거나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끝나고 어머니 따라오세요. 그래갖고 어머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사람들이 많아서 질의응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 친구는 ADHD가 있었는데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실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만나서 이제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 표정도 너무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아이 데리고 한번 내원하셔라 말씀드렸어요. 했더니 어머님이 알겠다고 한번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에서 아이를 만났는데 먼저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거기 진단서에는 아이가 IQ가 높고 숫자의 개념 빠르고 막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좋은 내용, 부족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동그라미는 전부 다 이제 부족한 면에만 이제 밑줄을 콕 이렇게 쳐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가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은 제가 종이를 줬더니 이제 막 건물을 그리는 거예요. 건물을 그리고 층수를 여러 개로 나누고 막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되게 즐겁게 쓰는 거예요. 숫자를 쓰는 게 하나를 꼼꼼하게 쓰고 이제 건물 층마다 색칠을 막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숫자에 관심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한테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주제에도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서 버스나 다른 주제로 확장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이는 버스를 그릴 때도 버스는 대충 그리고 버스에 있는 번호판만 되게 집중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버스였는지. 선생님 저 있잖아요. 평소에요. 몇 번 버스 타고 어디 가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물보다는 확실히 숫자에 좀 관심이 있구나.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에게 세상이란 숫자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세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끔씩 코딩 개발자를 만나보면 개발자분들은 언어가 다르다고 해요. 개발자들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 세계에서는 그분들끼리 이제 통용이 되는 거고 좀 그거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되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강점이 명확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 어둠이 함께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머님한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표정을 보니까 어머님 표정이 어떠냐면 이렇게 툭 건드리면 눈물이 주룩 나올 것 같은 그 느낌 알아요?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표정이 어머님이 없으셨어요. 건조한 표정인데 그냥 툭 건드리면 눈물이 주르륵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먼저 어머님께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좀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힘든 건 아이보다 엄마가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는 생각보다 밝았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먼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머님 지금 보면은 이 아이는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세상을 숫자로 바라보고 숫자에 대한 개념이 또래 7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명확해요. IQ도 높고요. 연산 능력 이런 거 되게 뛰어나요. 근데 그만큼 부족한 게 생기죠. 그래서 어머니 지금 시각을 조금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지금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또 어머님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먼저 선생님 아이가요 또래 친구들이랑 놀 때 혹은 얘기할 때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뭐 교실에 있거나 수업의 흐름을 끊거나 혹시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분노를 보이거나 공격성을 띠거나 그런 것도 있나 할 때 그런 거는 그래도 없어요 말씀하시죠. 어머니 그럼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이가 또래 친구들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조금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친구들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남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안 웃고 남들 안 웃는데 혼자 웃고 좀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진짜 고민은 이 교우 관계인 거예요. 아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연결되는 교우 관계.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요 제가 아이에게 갖고 있는 시각은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아이 교우 문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죠.
근데 어머님께 이 상황에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분명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어떤 어머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교우 관계로 친구가 없거나 해서 이제 부족하거나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걸 지적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또래 친구들한테 말을 잘못하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또 그러면 민준이가 싫어해.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이걸로는 교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ADHD가 있는 친구들에게 소아정신과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말 삼초 현상이라고. 6, 7세 아이들은 ADHD가 처음에 있을 때는 그냥 약간 부산하고 산만한 정도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울과 불안, 분노 같은 것들이 부가적인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문제들을 우리 어른들이 이거를 교정하고 바꾸려다가 훨씬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구나. 제가 지금까지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늘 내려지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되게 부족해요. 저도 아마 어렸을 때 ADHD 검사 안 땄으면 저 끌려갔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ADHD가 있는 사람들 보면 조지 부시도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은 누군가는 있잖아요. 그분도 ADHD가 있었던 분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ADHD가 있는데 누구는 왜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눌리고 혹은 왕따 당하고 부족한 아이로 낙인 찍히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 장애가 동반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을 바라보는 그때 당시 있었던 주변인들에 의해서, 주변인들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봐주고 그것들이 너는 이걸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거나 이 시각을 바라보고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살려서 부족한 거를 메꿔가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명목에서 아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계속해서 건드려주면 이 아이는 필시 이렇게 눌리게 된다. 우리가 아이를 바꾸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자라나에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기질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바꾸는 거지 누구도 타인에 의해서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면 저는 그것은 큰 착각이다. 정말 사장이 직원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직원이 사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교사가 학생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누군가가 변화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가 변화한 거죠. 저는 그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갖지 못한 것을 계속 건드려서 그게 골마 터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걔 갖고 있는 것을 아이가 살려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차죠? 그럼 내가 부족한 게 이제 이거를 조언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그 여유를 갖기 전에 먼저 지적을 받죠? 그럼 이걸 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한테 이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은 교우 관계였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 친구가 몇 명의 친구가 있느냐, 그 어머님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가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명을 만나도 있잖아요. 의존적인 게 아니라 동등하게 멋지게 우정을 나눌 때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80년 동안 심리학자들 연구에서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단 연구로 4대에 걸쳐서 연구한 거래요. 인간은 소울메이트 한 명만 있으면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어머님들이 그 소울메이트 최후의 보루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 아이를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 고치려고 하다가 소울메이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엄마한테 문제를 상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두 번째 핵심은 어머님이 언제나 잃지 말아야 되는 건 소울메이트 자격이다. 요거를 잃지 않으시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세 번째,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존감을 키울 때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 물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강한 게 상대적으로 연결감이,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연결감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인정받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상대적으로 보이는 교우관계 차이점이 뭐냐면, 여자애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그들에게 승부에 걸렸을 때 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드게임을 하거나 어떤 게임을 할 때 친하면 친하기 때문에 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남자애들 세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친할수록 잔인하게 이기려고요. 어떻게든 이기고 막 놀려요. 하하, 너 졌지,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놀리는 게 그들의 세계다. 근데 그게 이제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남자애들 여자애들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의 자존감을 터널아웃할 때 매우 중요한 게,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이가 적어도 작은 성취를 3번 이상 겪게끔 해주는 게 남자애들의 자존감을 터널아웃을 시키는 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때 만난 친구가 숫자에 되게 민감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한테는 숫자에 관련된 미션을 자꾸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또래 7세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이 친구는 도달할 수 있는 친구다. 지금 강점이 명확하잖아요. 이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명확한 만큼 음과 영이 명확해지듯이 그림자도 명확하죠. 그림자는 뭐예요? 문맥이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7세니까 아직 괜찮아요.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4번째로는 아이가 교우관계를 떠나서 주변에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안 좋다라는 게 어머님이 털어놨던 고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나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 그룹에서 있잖아요. 혼자 자존감을 피고 일어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건 어른도 힘든 일이에요. 내가 어떤 조직에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거 다 이겨내고 이 분위기 바꾸려면 어떻게 돼?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이 친구들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그냥 너 인생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혼자 일어나봐 라는 얘기는 조금 잔인한 거. 아이가 충분히 자존감이 생겼고 내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때는 그 그룹 말고 그 아이를 조금 부족하게 보는 사람들을 벗어나서 그 아이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또래들에게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아이가 인간관계를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행동이 교실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아이들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향적인 아이라고 무조건 내향적이진 않아요. 내향적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편한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밖에 나가면 되게 내향적인데 집에서는 엄청 사고뭉치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집에서는 되게 내향적인데 밖에 나가면 엄청 활동적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말을 되게 안 듣는데 태권도장 가면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은 조직마다 그리고 그 공간마다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왕따 당하는 친구들에게 태권도장이나 아니면 킥복싱, 이런 운동기관 같은데 축구 이런 거를 배워서 아이가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원리가 아이가 무술을 배우고 막 이렇게 막 힘이 세져갖고 그 친구들 강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이 친구를 잘 이해해주고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그 세컨드 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드린 이야기가 사실 마음이 아픈 아들들을 위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혹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빠졌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나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채널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행복하길 바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